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삼국유사의 골자가 향가인데 향가에 대한 이제까지의 풀이가 많이 잘못되어 있거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삼국유사 속에 있는 향가 14곡을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를 해보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이것은 이 기존에 풀이해놨는 것들을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수박 거달기 식으로 축축축축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디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건네갈 작정입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향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삼국유사 속 향가 14곡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속 대표적인 향가는 14곡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창작 시기별로도 보면은 이렇게 뭐 7세기, 8세기, 9세기로 이어져 있다고 하고 크게 보아서 이 삼국유사 원본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자면은 1번 모죽지랑가부터 시작해서 2번 헌화가 이 내용의 노래를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제목을 달리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의 노래, 헌화가는 노인 헌화가, 산기파랑가는 기파랑의 노래, 안민가는 칠이가 또는 백성을 다스리는 노래 등으로 이름을 달리 표기해 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용가, 6번 서동요, 7번 도천수대비가 또는 천수대비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노래 등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 풍요를 공덕가 또는 유행하는 노래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9번 원왕생가 왕생을 원하는 노래 10번 해성가 해성가를 길슬별 노래라는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번 도설가 이거를 또 한자를 발음 나는 대로 읽어서 투율가 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또 산화가 꽃을 뿌리는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제망매가 제사 지내는 망매 이 죽은 누이에게 제사 지내는 노래 또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또는 위망매 영제가 라는 식의 이름도 있습니다. 다음 원가 또는 잣나무 노래라는 식으로도 하고 14번에 우적가 도적 만난 노래 등의 제목으로 어쨌든 제목은 잠깐씩 다를지라도 14개를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죽지랑가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지랑은 김유신의 부장수로서 사만을 통일하고 진덕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등 4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며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입니다. 처음에 득오곡이라는 사람이 중만이라는 화랑을 사모하며 노래를 지었으니 이렇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걸 한자로는 거은춘계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풀이했는 부분만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봄다임에 모든 것이야 울 이 슬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세월감에 허물어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에 만나보기를 어찌 이루리.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의 갈길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밤 있으리라는 식으로 한자 왼쪽의 한자를 향찰로 표기했다고 하면서 풀이했는 게 오늘날 일반적 해설입니다. 자, 과연 이 해설이 이 전체 스토리 배경설과 맞아 떨어지는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것을 양주동 박사는 간봄 그림에 못한 것이야 우리 실험 이래 뭐 나도 따라 읽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따라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김환진 교수는 간봄이 다 사람이에 못한 거사시사 우로서를 뭐 저도 따라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한의 국어학자를 보면은 가는 봄 보내며 향가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안 계시어 울음과 시름 사랑해 주시던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날 이 유명한 고미숙이라는 분이 고전 시가선에서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간봄 돌아오지 못하리니 이건 역시 양주동 박사를 비유해놨던 내용들을 거의 유사하게 약간씩 말뜻만 살짝 고쳐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지식으로 향가 제작법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이 풀이가 되는데 향가에 등장하는 고유명사에는 해독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3명의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득오곡이라는 사람, 죽지라는 사람, 중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밑에 마지막 넉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죽지랑가는 배경 기록이 효소왕대입니다. 이거는 통일 전쟁이 완수된 지 20 내지 30년이 지난 직후입니다. 그때 화랑과 낭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안아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전쟁과 통일 후에 화랑도의 기강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왔고 더 이상 화랑도를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시대 사정에서 이로 인한 시절이었는데 마침 그 시절에 또 흉년과 기근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는 것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고전 기록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화랑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그 후배되는 또는 제자뻘 되는 화랑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추모하면서 그분이 좋은 세상에 나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해 보니까 왼쪽에 한문으로 적어놨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이가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봄, 그대가 가는 봄, 그대의 모든 다스림이 끝났습니다. 즉 아주 훌륭한 화랑 지도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상제들의 울음소리, 야, 이제 이 곡하는 사람들,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반야용선을 타고 물길을 건너서 저승으로 건네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 물가여라는 말은 이제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지탱해 주셨사온 모습이사 세월이 여러 번 되풀이 흘러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탱해 주셨던 분의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향의 연기가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사 그대의 수위를 만들고 지탱해 주신 일 알리는 글을 짓고 있습니다.
그대의 낭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지랑이시여 그리워합니다. 다스리시던 그 마음을 아직도 그대의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숙봉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길에서 그대를 지켜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대의 낭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우리는 비교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진짜 한번 천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 헌화가를 우리들은 이제까지는 그냥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고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수로부인조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 원문에 노인헌화가 왈이라면서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노인헌화가 왈 해놓고 자이암호변희 과자가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살짝 다른 그 원문을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은 손의 어미소 놓아두고 나를 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대어 역이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한번 봅시다. 이거를 또 양주동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풀이를 하면서 살짝 어미와 근을 건드리면서 이 현대의역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천에서 그런지 양주동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뭐 해놨는 옛날 고어랍시고 풀이해놨는 말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뒷배 바에 갓해 허 잡어 온쇼 암쇼 너하시고 이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오른쪽으로 이걸 다시 풀이해놨는 게 자줏빛 바위 끝에 잡아온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고 밭이 오리다라는 하니까 또 그걸 거의 그대로 답습해서 해놨는 것들이 오늘날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942년에 양주동 박사가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해 보니까 하려면은 먼저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대 배경은 헌화가는 성덕왕 시절 706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확실하게 거기 삼국유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7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삼국사기 기록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제 화랑낭도들은 더 이상 기강이 해해지고 그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무집 종살이 비슷한 형태로까지 낭도들의 처지가 매우 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배경을 모르고 이 문장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헌화가의 여러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법은 향가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전공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강릉에 간다. 그리고 노옹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가 뭐로 아느냐 하면은 오늘날 강릉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지명 유래집을 다 쳐다봐도 강릉은 고려시대에는 강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릉이 어디냐? 강릉입니다. 강물, 그 다음에 언덕입니다. 강물 있는 언덕에 큰 물이 있는 언덕에 가서 기우제 수로라는 말이 물숫자 길로자입니다. 물길을 튀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물길 튀어달라는 이 흉년이 들어서 물길 튀어달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정공이라는 사람, 이것도 역시
그 고유명사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웅이라 하니까 늙은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노라는 건 노련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련하고 기운이 오른 남자가 그 당시 706년대의 가문과 기우제 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줏빛 바위를 둘러가자고 하셨다. 잡아가는 어미소 놓아주라고 하교하시어 어미소를 집에 보내주었다네. 그대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였으나 꽃을 꺾어 부인께 바친다면 내가 함부로 다스릴 놈 아니라는 걸 그대들은 알 것이여.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다의 용이 변신해 가지고 와서 소를 끌고 가는 노인으로 와서 이 수로 부인의 기우제를 지내는 행사를 방해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어순으로 한자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리음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다스리려고 해? 감히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일반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는데 올라가 가지고 그 위세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라는 말은 우리말에 뭐 해요? 라는 할 때에 일종의 반항 내지는 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꼬리말에 쓰이는 그래요?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말이나 그분의 이야기가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시대 상황과 이 사정을 잘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민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삼국유사 기, 경덕왕과 충담사 그리고 표훈대덕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 이 안민가는 이 일반 이제까지는 치리가라고 해서 다스리는 노래 또는 태평한 시대를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과연 그럴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찬기파랑가를 지었던 승려 충담사에게 임금님이 그대가 유명한 찬기파랑가를 지었다고 하니 짐을 위해 안민가를 지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부탁을 하자 안민가는 이러하다라고 여기에 한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군은 부야 신은 애사시모사야 라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풀이는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니 백성은 어리석은 어레이라 할 때 백성이 사랑하심을 알 것입니다. 라면서 꿈을 끓이며 살아가는 배가 큰 중생 이들을 먹여 다스리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하면 된다, 신하답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향가 제작법으로 한번 풀어본 내용들을 전에 이 기존에 또 양주동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해놨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슬쩍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왼쪽에 적어놨는 고대 용어인 한글의 이 고대어 음을 표기해서 적어놨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놨는 걸 오른쪽으로 또 풀이해놨는 것 역시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놨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를 해독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임금은 아비야. 신하는 사랑 주시는 어머님이야. 백성은 사리분별 못하심을 한탄해야 하는 물가의 어린아이고 민들에게 해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생을 바로잡고 사랑해 주실 것을 알아야 하고요. 구를 다스려 크게 민들을 살려야 하고 민들을 지탱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계속의 먹거리를 다스리라. 계속의 땅에 민들이 시체를 버리고 민을 저승에 보냄으로써 그 다음에 얘기는 보온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음악과 어떤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지문들이 나옵니다. 이 9가지. 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북소리에 실려나가고 징소리에 시체가 실려가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어가서 나라가 지탱되고 보존되는 것으로 민들이 알고 있어요. 임금이여 신하들도 다 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요 민은 가엾은 것이라고 하네. 죽은 자들은 지금 나라가 태평함을 한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게 미칠 광자, 아자가 물가 아자, 어린아이 해자, 그 다음에 굴, 석불암, 불국사, 건설에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석굴암 불국사를 만드는데 백성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온갖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임금님은 그 사람 백성을 안 살피고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일종의 원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이 수도함을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민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꼬고 있으면서 하느님이시여 이 공사를 좀 중단하게 해주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찬기파랑가를 보겠습니다. 찬기파랑가 경덕왕과 충정사 그 스토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기 한 조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 상황입니다. 이 오은 이첨이 로효 사은 월날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이것을 풀이해내는 게 여러 저침에 향찰로 풀이해내는 게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어디쯤 모래가루 나루터의 기랑의 모습 같은 숲이여 해가지고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 마지막에 서리 모르실 화랑이 시여 해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오크라 심피에이의 학설, 표현, 풀이 방식, 양주동의 풀이 방식, 뭐 열침에는 바로 여러 저치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완진 씨는 열침에가 아니다. 느꼈꼼 발임에 가있길래 또 성호경 박사는 목예 이침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 풀이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한자의 5글자, 6글자를 이런 식으로 다 풀이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달라지가지고 해오면서 또 오른쪽 풀이는 거의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현대의역으로는. 자, 이래서 이제 또 이렇게 풀이해나가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나와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언어로 풀이했을 때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나왔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또 내용이 똑같은 걸로 거의 비슷한 걸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가? 향가 제작법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거기에 맞추어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거 시대 배경과 이 스토리에 나오고 있는 설화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한번 여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 메어온다. 네가 병들어 있음에 이슬 내린 새벽에 기파랑이 처형되었으면 가엾지 아니한가.
기파랑이 처형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월성이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가게 떠가게 하는 가엾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낭도들이 모래밭에 묻혀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후에 한 30년이 지나니까 이 기강도 무너지고 낭도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화랑도의 군사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네. 그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낭도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처형을 하니까 처형했다고 해서 원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기파랑을 처형하게 됩니다. 기파랑을 처형하니까 낭도들이 모여서 술피 모여서 울면서 기파랑이 이제 저승에 고이 잘 가시게 해달라고 라고 기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참 그 훌륭한 분이 꽃이 졌네요 라는 의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용가를 보겠습니다. 처용가를 보면서 저는 이 처용가의 풀이가 당연히 맞는 걸로 여기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처용가를 풀이해 놓고 나서 삼국유사 원문의 내용을 비교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처용가를 설명해 놓는 내용의 끝에 처용이라는 놈이 역신에게 거기 역신이 등장해요. 역신이 뭐고 풀어보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 또는 무서운 괴지를 옮기는 존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처용의 노래에 전염병의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풀이를 하는데 해보다 보니까 내 그때 그 의심이 이제서야 풀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경명기 월랑 야입이 유행여가 임랑사침의 견곤, 이렇게 쭉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경을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을 서라벌이라고 읽었습니다. 동경, 즉 수도 서울 동경, 당시 경주를 동경이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서라벌이라고 다 읽어버렸어요. 동경은요, 고려시대 중기에 가서야, 고려 성종 때 가서 수도 전국을 도시 이름을 정비하면서 경주를 동경이라고 처음 칭하는 때부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신라 때는 동경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와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했던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사람들은 당연히 동경은 신라이고 신라의 수도 서라버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풀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경 명기 월랑을 양주동을 해서 섭을 밝기 달에 라고 읽어버렸습니다. 야입이 유행을 밤들이 논이다가 해놨습니다. 이거를 정열모 북한 학자는 동경 발가달 야랑 양야 드디어 논이다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다음 또 한 사람을 볼까요? 홍기문이라는 북한의 학자는 동경 발기 달에 밤들이 논이다. 이건 양주동 박사 거를 거의 그대로 뺏겼지요. 들어자 자리 복원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쭉 오크라 신비 동경 발간들 전부 다 동경 서랍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이라는 글자를 한자 풀이를 너무 수도 서울로만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염병, 역신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용가에 등장하는 역신이 등장하고 자기 부인 처용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존재는 바로 아라비아의 상인으로서 신라에까지
왔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처용이 워낙 능력이 특출하다 보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만연을 하게 되니까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울경자가 서울이 아니고 시체더미경이라는 것이 삼국사학이라든지 다른 중국의 사서들에도 많이 나옵니다. 시체더미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상같이 쌓여있는 시체더미를 밝히는 달아. 깊은 밤에 돌아와도 너는, 즉 처용이 너는 왜 돌아만 다니는가? 왕께서 니 이제 됐다. 너무 고생 많다. 집에 들어가 봐라고 하시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부인마저도 병에 걸려 이제 괴질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더라. 그래서 이 둘은 나를 바치는 나의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엉켜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내 아래 것이라 했지만은 이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어찌 내가 함부로 다스릴 수 있겠는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스토리 배경설화가 이렇습니다. 배경설화를 모르고서 이 처용가를 읽어버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풀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강왕 때 역병, 즉 천년조가 대유행할 때 만들어진 국난 극복의 목적을 가진 작품인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있는 신라의 치명상을 안겨준 사건인 천년두 음습인 사건입니다. 신라를 골병들게 한 천년두 창고를 제압하면서 노래인 처용가입니다. 이 처용이라는 이름에서도 고유명사법을 하면 처는 우리는 고처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병들어 알을 처자입니다. 원래의. 그래서 우리 향가에 나오는 용어, 한자 용어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이 초창기 이 갑골문과 금문에서 쓰였을 때처럼 오늘날 현대식 풀이가 아닌 원래의 글풀이로 적용을 하면은 매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병을 앓아서 자리 잡는다. 즉 천년두를 앓고서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에 열병 자국인 곰보가 생기는 것을 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처용은 벽사진경을 하는 민속 신으로 나중에 추모하더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 스토리에 나옵니다. 처용의 그림만 보아도 집집마다 이 병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 유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잘 알고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지금까지의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서동요를 보겠습니다. 서동요, 맞동노래 서동과 참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공주님은 선하공주 주은 타밀이 가랑치고 남몰래 결혼해 놓고 서동방을 맞동의 방을 야에 묘로 읽어야 될지 란으로 읽어야 될지는 모릅니다. 이 글자를 새겨놨는 게 삼국유사의 판본에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점이 없어요. 야을 포견 고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양주독은 선하공주님은 남준의식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완전의 해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오십니다. 정열모라는 북한 학자는 선하곰쥐님은 남달기 어려두고 머선방을 밤에야 날 품고 가요. 홍기문이라는 역시 북한 학자는 선하공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한번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고유명사법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대 배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흥왕의 후계 여성들은 공주와 왕비와 그 후계 여성들은 남성 혐오증이 걸리도록 하는
일종의 저주가 내려졌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향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비형난가라는 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화공주님들은, 선화공주가 누구냐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선화공주님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달라붙어 시집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건 비형난가를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이 진흥왕대의 이 저주, 이 여성들에게 남자 혐오증이 생기도록 만든 저주를 알아야만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에 의해서 이 선덕여왕,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왕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선화공주가 이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부, 수무관서 아이들 방에 찾아가 누워 뒹굴고 앉는데요, 집에 보내러 가는 건가요?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거는 서동이라는 백제의 이 이상한 아이가 일부러 선화공주인데 와서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뜻도 모릅니다.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지만은 이 글자 하나하나 속에는 신성문자를 집어넣어 놨는 겁니다. 신성문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문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주술구호문으로 만들어 놨는 게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술에 걸려서 선화공주는 마침내 임금님의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가니까 마침내 서동이가 이 주문을 위한 이 아이들 노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이 선화공주를 획득하게 되지요. 획득해서 마침내 그 여인을 안고서 가서 자기 나라로 가서 백제에 가서 자기가 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뒤 스토리 없이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다음 도천수대비가 천수대비에게 기도하는 노래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를 관세음, 천수대비는 관세음 보살이죠.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하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분황사의 천수대비, 맹인 아이가 눈을 뜨다라는 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슬해 고소며 이시장음 모호진해량, 도저히 한문으로만 읽어서는 뜻이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대어로는 이렇게 무릎을 고부리며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관 앞에 빌어 사냅니다. 천 개의 손을 천 개의 눈이여 하나를 손에서 놓으시면 얼마나 자비가 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유사 내용을 보면 무슨 뜻이냐? 삼국유사의 내용에는 희명이라는 아이가, 한길이에 사는 여인의 딸이, 아이가 마침내 6살 때에 갑자기 눈을 잃어가지고 분황사에 가서 관음보살 전 앞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마침내 눈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음보살의 기적을 노래하면서 이 기적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마지막에 이련스님은 마지막에 이 부분이 마지막에 찬시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넣어놨습니다. 자, 대나무 말 타고 버들피리 불며 길어서 놀더니 하루아침에 두 눈을 잃었다네. 보살님이 자비로운 눈 주시지 않았다면 몇 번이나 버들빛 꽃 피는 봄을 헛되이 보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스님이 찬시를 마지막에 남깁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와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시대 배경이 뭐냐? 신라인들은 통일 전쟁 후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는데 100년 정도 지나니까 경덕왕의 형인 시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경덕왕 때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흥청망청 놀고 먹고 지내는 시절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향가 제작법으로 해독한 풀이를 보면은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 치는 안악이라 천수관음 앞이라 기도하나니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다 갖지 마시고 하나는 이 아래것 자기 아이에게 내려주시라. 두 개도 많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니 하나쯤이라도 아이에게 주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은 그대가 보낼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 눈을 나누어주는 자비를 이 땅에 뿌리시옵소서. 라는 이것은 사실은 개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시대 배경과 상황들을 전부 다 이래 읽어보면은 바로 경덕왕이 개혁이 시작을 하게 되는 준비 시기에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풍요를 보겠습니다. 공덕가 유행하는 노래 이렇게 아주 짧은 레이어에 반 달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다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상공사 제5의회편 양지가 지팡이를 부리다는 내용 속에 나오는 것 속입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풍요는 실제로는 풍성하게 한다는 노래가 아니고 완전히 반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이어라는 말, 열애라는 말을 뒤집은 겁니다. 열애, 석가열애, 레이어, 슬픔이 반복되어 많구나. 슬픔이 반복되는 이 많은 무리들아, 공덕 닦는 거라고? 아니다. 우리 너무 부려먹지 마시오라는 일종의 간청문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풍요도 간청하는 문장 또는 기도하는 문장, 우리 너무 부려먹지 마십시오라는 간절히 기고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열애를 뒤집어 놨습니다. 레이어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간절히 비는 주술부호를 심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왕생가가 있습니다. 달아, 월하, 이저녁, 이거는 아까 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월하, 이저녁, 서방염정, 거사, 리견, 이걸 이런 식으로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십니까?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뒤에도 같은 논조로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과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광덕과 음장 부분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주동은 이렇게 해석했고 남풍현은 이렇게 해석했고 정열묘 박사 홍김원씨는 이렇게 해석했고 지금은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향가제덕법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남정내 음장에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주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이 음장을 보내줘야 하리. 음장을 꾸짖는 겁니다. 즐거움.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서원 깊사온 분을 물으러야 하리, 두 손 모으니 꽃이 빛나라. 왕생을 원하이다. 왕생을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이런 식으로 해놨는 내용이라는 것. 시대 배경을 모르고 배경설화를 모르고 그 당시 상황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글자만으로 풀이를 하니까 향가가 전부 이상한 풀이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도설가를 보겠습니다. 자, 월명사라는 분이 향가를 잘 짓는 분이고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분이 도설가를 불렀습니다. 도설가라고 하면 투율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에 사나, 이걸 사나가라고도 해요. 오늘 사나를 노래 불러 뿌린 꽃 찾나는 이러면 위력 자주 모셔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맞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일차 이 산화창랑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만 하고 보기만 하십시오. 자, 여러분 관심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설가는 바로 이 한마디로 미륵세계로 가자라는 일종의 청원가 내지는 많은 사람에게 동원해서 부르는 일종의 주술부호입니다. 그래서 미륵세계로 가자. 향가는 고대 사회에서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하는 문화적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해가 계속 이어짐에 흩어지는 꽃을 노래하라. 파란 보배와 같이 빛나오는 꽃이라. 너는 나라를 고치겠다는 무리들은 부처 마음의 명에 순종하여야 하지. 미륵을 자리의 주인으로 모셔라. 자, 이 까만 점을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도설가의 배경사에는 향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60년 경덕왕 19년입니다. 경덕왕은 이때 한화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또 지명 이름도 전부 다 한문식으로 다 고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모든 제도도 중국식 개혁을 밀어붙이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귀족들의 저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봅니다. 해가 둘이 나타나서,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가 둘이 나타나서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두 개의 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왕조 교체의 의미,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온한 기운이 온 천지에 퍼져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으로 월명사라는 유명한 고성을 불러서 해가 사라지게 해주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를 제단을 노려놓고 향가를 부르자 향가 궤변이 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솔은 도솔천에 있는 미륵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미륵불과 도솔천과의 그 다음에 이 경덕왕의 한화 정책과 이런 앞뒤 관계를 전혀 모르는 채로 그저 나오는 글자가 옛날 우리말의 무슨 단어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단어를 풀이를 해놓으니까 전혀 배경설화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신라에는 회성을 매우 불길한 조짐으로 보아 향가를 공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기원 의미로 향가를 공연하면서 월명사를 불러 들여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도설가를 지어 불렀다는 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제단을 만들어 조원단이라는 제단, 조원전이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향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스토리에는 고유명사에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석줄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본 향가의 배경설화에 향가와 불교의 공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미륵은 미래불입니다. 새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덕왕은 불교를 배척하고 서구적 유교적인 중국식 한화 정책을 하는 데 대한 저항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방금 나왔던 월명사의 도설가에 나옵니다. 월명사의 도설가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이 한 가지에 나고 죽어가는 여동생을 그리워가지고 노래 부르더라 하는 이야기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토리 속에. 이거는 참고로만 여러분 보시고, 자, 이제까지 우리는 제망매가를 서정시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큰 이유는 바로 언어학자의 손에 의해서 언어적 풀이로만 한자를 풀이해서 한자의 음과 훈을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저히 집단 제의의 기도문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치는 여기에 있다. 아미타불에게 너를 보내야 하니 내가 가나야 라고 말해서 죽는 것은 나의 순이여 라고 말하는구나. 이제 아미타불에게 너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니 너는 가나야 하는 말도 못하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타차라 아미타 부처님아 누이를 맞이해 주세요. 내가 길 닦아 놓으니까 누이가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특히 마지막 8째 구절에서 모동 마지막 까만 글자 마지막에 모동 호정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은 보언으로서 뮤지컬의 이 지문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성가를 보겠습니다. 이거 옛 동해 물가 건달바가 놀던 물이고 무슨 마지막에 가서 자 이에 무슨 재앙이 있을까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옛구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상공유사 원문을 잘 읽어보면은 옛구자가 아닙니다. 이 황새 관자 밑에 옛구자를 섞어놨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조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 기회에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구자로만 읽어버렸습니다. 옛구자가 아닙니다. 원문을 읽어보면은 향가제작법을 읽어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혜성이 출현하였다. 화랑낭도들이 풍악산으로 가다가 혜성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 봉화불을 올린 줄 알고 되돌아오더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자가 말라붙어가지고 이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마침내 이 침략을 해들어서 많은 시체가 쌓였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노래로만 보니까 낮에는 황새처럼 강가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수리부엉이처럼 망을 보면서 글자가 다 달리 쓰여져 있습니다. 그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원문의 한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오늘날 단어로 풀이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쭉 나와요. 혜성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늘에다가 주문부호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글자 혜성은 나타난다가 사라진다네라고 계속 주문부호를 보내면 혜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노래로 인하여 혜성이 사라지더라라는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도 원망하는 노래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또는 잣나무가, 잣나무 앞에서 신충이라는 사람이 원망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 무슨 이야기냐? 한화 정책으로 새로운 개혁을 하니까 이 귀족들과 왕권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전부 다 글자로만 읽으니까 뭐 갓조희 자시 이래가지고 잣나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효성왕대의 눈물가입니다. 신충이라는 사람이 중시로 등용이 됩니다. 중시라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효성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나라가 드디어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마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읊었는 노래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탱하셨던 잣나무 같은 분이 겨울이 오지 않은데도 무너졌으며 임금님 돌아가셔가지고 슬퍼서 신충이라는 자기의 충성심을 노래하면서 이분을 좋은 세상에 놔도록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우적가. 자, 도적 만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토리를 모르면서 이 노래만 이렇게 풀이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풀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스토리, 영재가 도적을 만났어요. 영재가 도적을 만났는데 도적들이 하니까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다 돌려주면서 하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도적되지 말고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이런 선업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감화를 주니까 도적들이 영제에게 무릎 꿇으면서 저희들이 가진 물건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걸러줄 거예요. 물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일종의 교훈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해 놨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성왕 때에 연이어 기근이 들자 농민들이 도적이 되어서 떠돌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속되어 가는 시절에 도적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는 상황에 이 영제라는 스님이 이 도적들을 감화시키는 이 위에서 읊었던 일종의 주문부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승사자가 오게 되었으면서 마음은 사당에다 모셔주고 이를 안인중에 두지 않으면 있는데 이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이 계속 몇 번이나 나옵니다. 5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보언입니다. 이 가사 내용 뒤에 붙여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기시오 하는 이의 주문부호입니다. 주술부. 다음에 이제 잠시 쉬고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삼국유사 14곡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제작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잠시 뒤에 이어서 삼국유사 속에 분명히 향가 제작법으로 살펴보면은 향가가 분명함에도 오코라 신페이가 빠뜨려 버렸고 한가로 인정하지 않고 해석이 애매한 한시 정도로 보아왔던 것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